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5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예, 35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대법원장 출근하실 때에 화염병을 던지는 아주 태화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합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장이라든가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예결특위 활동 제한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직 감액 심사조차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속도를 내서 예산 심사가 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4조 원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라든가 지방 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제로 실리도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치원이 휴원을 하는 아니면 퇴원을 하는 유치원 숫자가 전년도보다 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당에서도 이런 폐업하는 폐원이죠. 폐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폐원입니다. 폐원하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사회연대 기금을 위한 우분투 재단이 노사 합의로 출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국민노조의 우분투 재단 출범식이 국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나는 곧 우리,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어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선도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노조가 투쟁 위주로 임금장 투쟁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서로 나눔과 연대를 하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행사라서 당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야당이 어제 또 예산 결산 소면회를 중단시켰습니다.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논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일자리 또 남북관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5번이나 예결 소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다 아시지만 11월 15일 날 시작했어야 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5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하는 내내 정말 좀 막말과 뭐 한부모 예산처럼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회의를 또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 야당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1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법적으로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 이후는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밀실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절소, 부실심사, 나눠먹기 예산심사 이런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몇 사람이 밀실에 앉아서 475조나 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2월 2일 법정기한 예산을 통과시킬 법정기한을 고려한다면 깜깜이 밀실 예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은 즉각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예산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제 24일 대만의 원정 국민투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라는 곳에서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없으면 큰일 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서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2025년까지 6개의 원전을 단기간에 폐쇄하는 10년 만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70년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지금보다 오히려 원전이 3기가 더 늘어납니다. 또한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것은 지난해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예비율은 34%로 대만의 16%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액의 73%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이 73.2%에 달합니다. 정부 여당이 70년에 걸쳐 원전 비중을 줄이는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오직 정쟁을 위한 그런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 GM이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북미를 포함한 세계 생산 공장, 북미 생산 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1만 4천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M은 작년에 사상 최고의 판매 대수와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이 이 같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GM의 이번 발표는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노조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가, 주요 자동차 기업에 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준비는 너무나 늦은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거대한 산업 전환의 흐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정 일자리와 같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반드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경제계와 노동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대법원장 차량에 대해서 화약병을 던지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와 있었던 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두 차례 부실 수사 논란이 있은 후에 양분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재판 과정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한 매체에서 최용집 전 사장이 약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권성동, 연동열, 그리고 정문원 등에게 제공했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도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문무일검찰총장이 강제 수사하지 말고 남부지검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으로 이첩된 이 사건은 사실상 4개월째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공적 기관에 대한 채용 의혹, 채용 비리를 비롯한 의혹 국정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포함돼서 진상규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OECD 6차 세계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국민의 행복은 GDP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성장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불평등 해소 또 양극화 해소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중심 성장 전략에서 이게 한계 공처감으로써 내수 중심 성장 전략, 내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성장 전략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적절히 사실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경영 전략을 쓰면서 가계소득이 하락했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내수의 비중을 높이는 성장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질 좋은 성장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내수 확대로 성장률이 2%대만 유지돼도 투자와 고용, 소비가 선순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럽의 복지정책들이 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구조가 고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위 1%와 중위소득의 이 격차가 10배로 고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까지 소득을 증가시켜서 또 내수를 증대시키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했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통계청의 전체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2013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2015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2년 동안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가 돌아서가지고 올해 1분기에 2.4%, 2분기에 2.7%, 3분기에 3.0% 가구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 2, 3분의 오르내림이라든지 과도기적 고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2018년 통계에서도 1, 3분기 동안 3, 4, 5분위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1, 2분위도 소득 감소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추가 인상, 그리고 ERTC,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된다면 그 효과가 1, 2분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비정한 예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5일 이 LBD 예산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예산 6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눈물로 정부가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모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논리로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존중하지만은 송 의원의 이런 행동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증해주고 구김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건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산다고 국비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처사, 정말 정치를 떠나서 정치의 기본과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처럼 사회 취약계층을 돕지 못한다면은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애길이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필요한 봅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의 11월 26일자 SNS 발언을 보면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말에 원전 사고를 주제로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정책 방향은 영화 판도라 시청과 전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현주 의원의 해당 SNS 내용을 보면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르면 60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또 그 내용을 해당 SNS 내용을 보면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핵 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이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냐,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요. 사실도 아닐 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들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발언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매우 위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발의된 유치원 3법을 도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0%가 유치원 3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의 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체입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하였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는 한유총 비대위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자 유치원 3법 통과에 찬성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비대위의 정말 대변자인지 아니면 국민의 대변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그 시설 사용료 문제는 이미 그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하에서도 2013년에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도 허용한 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와 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스스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 유아교육 사업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가 없고 자신이 소유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폐원을 할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기속되어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의 민의를 받들어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을 기치하는 촉구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어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2 신고 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보다 더 많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20만 2,826건이고 절도 신고보다 많은 이렇게 많습니다.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가정폭력 관련한 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대표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무금융노조가 우분투 재단 설립하는 토론회를 오늘 국회에서 당대표님 공동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1등을 해야 차지할 수 있는 게 많아질 텐데 아프리카의 토사족 아이는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한 명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기득권을 향유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변모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기회의 평등만으로 모든 차별을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평등하다고 과정과 결과의 격차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과 결과가 불평등한데 기회가 평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간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의 고통에 신음하고 취업 문턱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정규직 노동조합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아우르며 단결해왔던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무비용직을 대표하는 소위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사무노조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이 회사와 함께 사회연대김을 출연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금의 일정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낸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고 교섭을 통해서 회사를 설득하고 조합원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지난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득권을 벗어나 이제 노동운동도 반성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공평하게 나누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무금융노조가 회사와 함께 매년 200억씩 3년간 600억의 사회연대기금을 모아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사무금융노조의 과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효가 연장된 미납 임금은 1,050억에 달합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광주가 아닌 곳으로 재판 반할권 이전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전두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의 회고록은 4배가 넘는 목도까지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도 버젓이 대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의 5.18은 최초 발포 명령자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만원에 의해서 일베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광주의 오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5.18 기록관의 발표에 따르면 12.12와 5.18 실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 실록은 97년 5월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발표하는 실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전두환은 5월 25일에는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5월 26일 오전에는 보안사에서 2차례에 걸쳐 옛 전남도청 재진입작전을 직접 점검하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전두환과 공동 점검이 아니라 하루속히 상식적인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통해서 5월 광주의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히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